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구조대 이현석입니다. 이제 드디어 11월 첫째 주가 또 시작이 되었는데요. 10월 달에는 뭐 폭락론자들이 굉장히 이제 뭐 수많은 또 애널리스트들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잘못하면 온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크게 증시가 하락을 할 수가 있다. 10월에는 뭐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동안 시장이 좀 안 좋아왔기 때문에 10월을 조심하자 했는데요. 사실 뭐 10월 달에 그렇게 큰일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11월 달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최근에 뭐 보시게 되면은 뭐 저도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 금리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온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 시장에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었는데, 이제 뭐 연준도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 금리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돈을 그만 풀고 긴축 모드로 접어들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빨리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채권 매도세가 이렇게 단기물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좀 단기 금리 급등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좀 10월 달에 이 폭락론자들 그 다음에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저도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그때와 다르게 좀 지금 이제 11월 달은 금리보다 여러분들이 이 달러 강세를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국 달러 지수 선물 요렇게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인베스팅 닷컴에서 요렇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요. 요게 이제 월봉상입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면 이때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100달러를 요렇게 크게 상회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현재 조금 이제 보합권에서 요렇게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라인을 보시면 현재 수준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5를 넘어서게 되면요. 또 이제 위로 상방이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가 나온다는 것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달러 강세 이꼴 증시 조정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요, 현재 달러가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이 고점 부분에서 맞고 내려가면 좋겠지만, 현재 달러가 강해질 그런 요소가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함께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현재 이제 이 미국 연준,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에 테이퍼링 시작을 준비 중이라고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테이퍼링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은 굉장히 좀 긴축적인, 그러니까 매파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이퍼링을 시작을 한다는 것은 곧 이제 금리 인상도 할 것이라는 거를 사실상 좀 내포하죠. 그쵸? 그러니까 돈을 계속 지금 시장에 월 1200억 달러씩 채권 매입을 해서 풀었는데 그 돈을 이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줄이고 끝나냐? 그렇지 않죠. 그거를 줄인 다음에는 금리 인상으로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현재 이 시장의 금리들이 요동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테이퍼링 하네. 그럼 테이퍼링 다음에 뭐 할까? 금리 인상 이제 하고 미국 금리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건데, 지금 ECB 유럽 쪽은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 라가르드 ECB 총재가 가까운 장래의 금리 인상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물론 이 파월도 최근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말을 했냐면,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테이퍼링은 이제 시작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밝힌 반면에, ECB 유럽 쪽은 지금 테이퍼링도 지금 당장 안 했죠. 그쵸? 테이퍼링도 지금 당장은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지금 양적 완화하는 채권 매입 속도를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이 미국 중앙은행은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돈을 덜 풀면서 슬슬 이제 좀 금리 인상도 준비할 거야. 그렇게 좀 시장에 던진 반면에 ECB 유럽 쪽은 우리는 그래도 아직까지 양적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는 당분간 금리 인상도 생각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이 달러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치솟았어요. 요게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모습인데 갑자기 달러가 거의 1%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환율이 하루에 1% 정도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여준 거죠. 요만큼 크게 움직인 적이 뭐 앞에 요런데 보시면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좀 추세 전환을 암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현재 어떤 시황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 미국과 유로존이 굉장히 좀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미리 또 이전의 어떤 역사의 과거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니에요. 사실 뭐 이제 저번 달 10월 달에 이 일본 BOJ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 뭐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디플레이션을 아직까지 경험하고 있죠. 그렇죠. 정말 이게 그 디플레이션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가가 한번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물가는 더 이상 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무려 30년 동안 물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는 정말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각국의 중앙은행, 그러나 이제 정부들이 왜 이렇게 디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돈을 풀었는지 좀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디플레이션이 만약에 왔다.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은 돈을 풀리지 않아서 디플레이션이 왔다라고 하면은 일본처럼 전 세계가 한 30년 동안 디플레이션 악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그냥 경기가 침체되고 살아나질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푼 건데, 증시도 그렇지만 결국에 이제 유동성의 힘입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쨌건 그 일본의 중앙은행이 최근에 양적 완화 우리 그만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금리도 이제 계속 동결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엔화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로화랑 달러랑 이제 정반대 포지션인데, 유로화가 현재 굉장히 약세를 갑자기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하필 그 최근에 있었던 일본 중앙은행과 똑같은 시나리오예요. 우리는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 금리도 동결하겠다. 우리 뭐 여전히 디플레이션이다. 고통받고 있다. 다만 이제 조금 다른 것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강한 인플레이션, 무슨 뭐 20년 만에 사상 최고의 그런 또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상황은 좀 달라요. 근데 그동안 유로화가 좀 굳건히 버텼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면 요게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이제 달러 강세가 무조건 나오니까 뭐 주식 다 파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인 달러 강세에 따른 어떤 주식 시장의 조정을 좀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스마일 이론이라고 해서 달러가 언제 좀 강세가 나오고 언제 약세가 나오는가, 그거에 대한 이 좀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사람 눈이고 요거를 이제 입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웃는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스마일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달러가 언제 강해지냐 보시게 되면은 위크 글로벌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로우 리스크, 좀 이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때,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달러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 안전 자산, 요게 이제 부각이 되게 되면은 달러로 매수가 몰린다. 그래서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달러가 약해지는 경우는
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굉장히 이 페드 연준이 도비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연준은 살짝 매파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할 단계가 왔다. 그러면서 뭐 이제 조기 금리 인상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에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수단을 충분히 뭐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거의 20년 내에 21세기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혀 도비시하지 않다. 근데 연준이 이제 굉장히 이 긴축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지지 않고 비둘기파적인 굉장히 이제 온화적인 그런 이제 통화 정책을 펼칠 때 달러가 약세로 나오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요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너무 좋을 때 근데 여기 보시면 호키시 페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매파적인 그런 이제 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둘기파는 평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돈 다 풀어. 돈 다 써. 너희 그냥 평화롭게 아예 돈 나눠 가져. 그러면 이제 도비씨 모든데 호키시는 매파적이에요. 매는 굉장히 좀 사납죠. 그렇죠? 예, 매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돼. 이제 이 인플레이션 방치할 수 없어.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전 세계 지금 글로벌 경제가 살짝 이제 주춤하는 그런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호키시 페드 그러니까 요거랑 지금 요게 두 개가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매우 좀 강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로존 요쪽이 너무 지금 도비시하다. 페드가 도비시한 게 아니라 ECB가 너무 도비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달러가 단기간이라도 좀 강세를 보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악재가 더 있는데 이게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3년 넘게 그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경기가 둔화될 그런 우려에 처해져 있고 코로나 위기 이러한 뭐 글로벌 위기 앞에서는 각국이 대부분 공조를 합니다. 공조를 하면서 야 요거 이제 공급망은 요렇게 너희가 좀 해결해주고 요렇게 해서 우리 좀 이 위기를 잘 한번 넘겨보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보시면 팔꿈치 인사도 없이 G20 자리에서 충돌한 미 블링컨과 중국의 왕이 그러니까 여전히 뭐 코로나고 코로나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물류 대란 대규모 이제 공급난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G2 국가라고 하죠.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 전 세계 이제 투톱의 이러한 거대 국가가 여전히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같이 협력을 해도 사실 굉장히 헤쳐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화해는커녕 협력은커녕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전혀 양보할 그런 이제 모습이 안 보이는 게 동맹과 공급망 정상회의에서 강제노동 언급을 했다. 이 강제노동을 왜 언급을 했겠습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중국에서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를 했어요. 근데 그 메인 이유가 호주에서 이 강제노동에 대해서 이 중국을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야 우리가 너희 석탄 그렇게 많이 수입해 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맛 좀 봐라 하고 호주 석탄 수입을 아예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줄인 게 아니고 그냥 아예 하지를 않아 버렸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전력난이 발생했다. 예, 그러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온 것인데, 결국은 이 강제 노동 언급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가장 좀 이 약점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구르족, 예, 소수민족이죠. 그 위구르족이 사는 신장 지역에서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 노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강제 노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원가가 저렴한 그러한 이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 인플레이션이 현재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를 그냥 좌시할 수는 없다. 너희가 잘못한 건 확실히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이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환경오염 너희 다 해. 그리고 강제노동 시켜가지고 최대한 물건 저렴하게 공급해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요번에 제대로 칼을 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G22 정상회의에서 보면은 전혀 인플레이션이 좀 해소될, 예, 그런 가망이 보이지가 않는다. 지금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리쇼링 정책이라고 해서 각국에 이제 흩어져 있던, 예, 제조업 기반의 그런 기업들을 미국에 다시 이제 불러들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게 아직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강제 노동 절대 안 된다. 동맹국 앞서 중국 현재, 그러니까 중국을 여전히 견제를 하면서 중국의 가장 큰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이제 미국이 뺏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뭐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전에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뭐 자동화도 크게 안 됐을 뿐더러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굉장히 저렴한, 예, 원가, 원자재로 그렇게 어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 다 폭등했죠.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뭐 다들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모든 공장들이 자동화되고 있고, 이제는 그냥 전체적으로 뭐 공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만 있으면 공장이 알아서 모든 제품을 다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과연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가? 당연히 이제 수많은 사람 필요 없다. 그러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자국 내에 어떤 좀 더 이제 비싼 땅에 공장을 지으면 물론 이제 전체적인 초기 비용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차 그런 부분은 기술 혁신으로 커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여기에서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다. 예, 그러니까 뭐 파이트, 싸움, 이제 케이지라고 보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쉽게 해소될 것 같지가 않고요. 중국도 여전히 이제 강경하게 그렇게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만 문제에 대해서 선 넘지 마라. G20서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이제 대만이 중국이 계속 이제 세게 나오니까 미국한테 SOS를 쳤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면 우리도 참전한다. 예, 그렇게 이제 그냥 정말 직설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너희 자꾸 대만 건드리는데, 중국이 너희 대만 한번 건드려 봐. 예. 너희 건드리는 순간 우리랑 전쟁이야. 그렇게 사실 전쟁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강제 노동, 예, 이 신장 지역 위구르족 소수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니까 이게 쉽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죠? 글로벌 뭐 이 서플라이, 공급 체인은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밀접하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살짝 빗나가거나 어긋나게 되면은 정말 뭐 비용의 상승은 물론이고 공급망에 대혼란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미국은 바꾸고 싶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을 제대로 지금 짓밟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냐?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이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뭐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미일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제 일본 간에, 예, 미일 무역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미일 무역 전쟁이 해소가 됐죠. 그러면서
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이 가장 진한 파란색 선인데요. 이 파란색 선, 이 달러가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 미국 S&P, 코스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 이렇게 반대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플라자 합의조차 없다. 합의가 아예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달러는 계속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뭐 물론 달러가 이렇게 오른다라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달러 강세가 나오면요. 요렇게 좀 증시가 조금 뭐 이 달러 약세가 나올 때보다는 크게 오르지 못하지만 미국 증시는 또 달러 강세가 나오면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요. 코스피도 막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이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될 타이밍이기는 하다. 달러 강세가 나오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는 이 서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싸우느라 바쁘기 때문에 물류 대란은 물론이고 이 서플라이 공급 체인망도 사실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유로존의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그런 스탠스와 연준의 엇갈리는 그런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로 인해 달러 강세가 단기간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11월 달 요번 이제 이 수요일 넘어가는 목요일 새벽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달러 강세가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의 조정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우리가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요번 주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밤에, 그러니까 목요일 이른 새벽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연준 중앙은행의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얼마나 좀 이 금리 인상과 연관이 돼서 좀 빨라질지, 그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 즉 이제 현재 매달 1200억 달러씩 채권 매입하고 있는 거를 원래는 한 좀 6개월, 7개월 그 정도 이제 충분한 시간을 두고 1200억 달러를 계속 뭐 매달 한 150억 달러씩 감소시키면서 요거를 이제 줄여 나가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요게 이제 만약에 정말 더 이제 좀 빨라진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시장이 한번 또 발작을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금리를 보시게 되면은 금리도 계속 뭐 제가 강조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좀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가 좀 더 이제 빨리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좀 약간 타격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한편으로 초우량 안전 자산인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 채권을 뭐 매도하면 뭐 그 돈이 어디 다른 데 가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제 투자 시장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는 크게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특히 이제 뭐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계속 오르는지 정말 이제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데, 반도체 지수도 사실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약간 이제 부진하고 있지만 정말 좀 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만약에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면 쿠팡처럼, 그러면 더 아마 가치도 좀 크게 받고 주가도 훨씬 좀 단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미국 증시와 다르게 우리나라 증시,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 뭐 대만 가건, 그 다음에 뭐 니케이, 그 다음에 뭐 중국,
홍콩 이렇게 뭐 다양한 좀 신흥국 증시, 아시아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현재 이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현재 또 이제 달러 강세까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또 디커플링 현상이 더욱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반면에 이 선진국 증시인 유럽 증시는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러 강세를 시장이 예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 IT 공급망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메이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달러 강세 나오겠는데, 지금 이제 이 유로존이랑 미국이랑 그 다음에 조금 이 언밸런싱한 그런 모습, 거기에 따른 어떤 투자 전략에 확실한 좀 차이가, 변화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제 신흥국 증시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탈중국으로 인해서 좀 큰 어떤 기대감을 받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 지수 같은 경우에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엄청 차별화된 그런 글로벌 증시를 보시고 계시죠.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다 너무나 판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뭐 일례로 최근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증시나 뭐 러시아 증시, 뭐 그 다음에 뭐 호주나 그런 이제 좀 원자재 관련된 그러한 증시는 또 굉장히 견고해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원자재 국가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노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신흥국 증시들도 차별화를 좀 받고 있고요. 선진국 증시 사이에서도 좀 차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G20 정상회의에서 이따가 또 뭐 말씀드리겠지만 글로벌 공조가 그렇게 크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유럽하고 미국만 해도 살짝 그 천연가스 관련된 마찰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제 이 외국인 코스피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사실 그닥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10월 달에도 크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게 없고, 그 이전에 뭐 보시게 되면은 계속 지금 매도세로 좀 일관을 했죠. 지금 10월 달에 보시면 계속 외국인 팔았고, 매수한 게 지금 부분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10월 말부터 지금 11월 스타트부터 외국인이 계속 지금 줄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뭐 미국 증시를 뭐 결국은 뒤따라가긴 할 겁니다. 결국 뭐 늘 그랬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미국 증시마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오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다만 지금은 이 미국의 소비가 워낙 좀 강력하고, 그 다음에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강력한 사회 법안 지출 관련된 대규모 또 이 경기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미국 증시는 쉽게 꺾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돈이 일단 계속 투입이 되니까요. 근데 요거는 이제 확실히 이 미국 정말 이 기축통화국에서 현재 이제 패권을 꽉 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기에도 강하고 기회에도 오히려 강한.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도 지금 미국 투자를 또 많이 하고 계시고, 아마 더 이러한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이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당분간 차별화 장세가 계속될 것 같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달러 강세가 신흥국 증시의 어떤 부진, 요거 이제 좀 큰 이유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관련해서 좀 좋은 투자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ETF 상품을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인데요. 지금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10월 달에 약간 이제 이 달러가 조정을 받으면서 뭐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크게 뭐 무너지진 않았고, 사실 신흥국 증시도 크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근데 이게 지금 11월 달 들어서 다시 이렇게 상승할 전망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 좀 고점 부근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600원 부근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좀 단기 수익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뭐 물론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증시 하락에 대해서 좀 방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군이기 때문에 좀 해칭이라고 하죠. 증시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차원 개념에서 좀 달러 투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이 달러 투자에 대한 욕심이 나는데 하시는 분들은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2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 베팅을 좀 더 크게 하는 상품인데요. 이러한 이제 어떤 파생 상품에 파생 ETF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또 이제 교육 이수를 하셔야 되니까요.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 두시고, ETF 투자, 최근에 뭐 이 워렌 버핏으로 인덱스 펀드 투자가 굉장히 또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 ETF 상품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ETF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 종목은 무조건 오를 거야, 이제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지만, ETF로 조금 이제 증시가 안 좋을 것 같다 하면 뭐 달러도 사시고, 뭐 인버스 투자도 약간 이렇게 곁들이면서 좀 안정적으로 방어하시면서 좀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러한 이제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차별화 장세에 조금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코덱스, 이 미국 달러 선물, 그 다음에 달러 선물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종목을 봐야겠죠. 오늘 이제 제가 이 NFT 블록체인 관련해서 일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관련주들이 현재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제2의 IT 버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제1의 IT 버블이 그때 이제 1999년도죠. 요때 당시의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코스닥 모습이죠. 이때 1999년도에 인터넷 닷컴 버블이 막 이제 불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인터넷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뭐 한글과 컴퓨터를 비롯해 가지고 뭐 이제 굉장히 뭐 급등한 뭐 솔본이라든지 유명한 이제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결국 그런 기업들의 실적 늘어나는 게 전혀 없었고,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보면은 뭐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미국의 뭐 구글, 페이스북이 탄생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블록체인 기술, NFT 관련해서도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버블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지금은 이게 뭐 그런 가치가 있나,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버블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테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전에 이 IT 버블이 있고 나서 인터넷 이 기업들이 정말 우리의 뭐 일상생활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이란 게. 그런 걸 보면은 만약에 또 이제 20년 뒤에 20년 뒤에는 정말 모든 게 다 블록체인화 되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또 엄청난 고라의 이제 산업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항상 늘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뭐 21세기 IT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부각이 되는데 늘 그렇지만 이 거품이 언제 꺼질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뭐 물론 FOMC 회의에서 힌트를 주긴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 유명한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이 자산으로, 투자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정말 엄청난 일이 그때 이제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보유 자산의
99%를 다 읽고 말았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 손정희 회장도 다시 이제 살아난 게 알리바바 하나로 초대박을 터트리면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결국은 그 뷰가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터넷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다시 지금의 소프트뱅크가 살아난 것처럼 결국은 이 흐름이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버블인 걸 알고 언제 내려야 될지,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다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보이고, 지금 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 현재 이 고점 부근, 이전 고점 부근을 지금 다 뛰어넘었어요, 또 하필. 그리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또 지지를 받고 코스닥에 또 살금살금 올라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저런 어떤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관련된 버블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훨씬 세게 갈 거예요. 왜냐면 이 1999년도에 사실 이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그 전에 지금 요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이 고점 들고 날아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조그마한 기업들이 막 이제 거기에 진짜 패닉 바잉이 붙으면서 그렇게 됐는데, 뭐 21세기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그때와 좀 유사한 유동성 이 공급이나 굉장히 이제 뭐 새로운 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 지금 비트코인만 봐도 그렇죠. 비트코인 뭐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비트코인 뭐 도대체 얼마나 오를까, 지금 뭐 충분히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들고 했는데, 계속 오르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뭐 계속 가겠다,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저한테까지도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사실 사는 사람밖에 없겠죠, 그쵸? 뭐 비트코인이 뭐 1억 넘어가고 정말 엄청 비싸진다라고 하면 모를까. 또 이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그 싸게 매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1억을 가지고 있어야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눠서 굉장히 저렴하게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다 보니까 또 많이 이렇게 몰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이게 막 100만 원이 넘어가고 나 100만 원 없어서 한 주도 못 산다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지를 못하지만, 100만 원짜리가 뭐 이제 몇만 원짜리로 내려면 몇만 원이면 야 충분히 나도 한 주 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몰리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정말 그런 시스템은 잘 만들어 놨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2 IT 버블 느낌이 이쪽 이제 블록체인이랑 NFT라는 곳에서 좀 이제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상한가를 갔어요. NFT 디지털 갤러리를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사실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자리도 좀 굉장히 좋았었죠. 자리도 이렇게 지금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매물대 지금 다 돌파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효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효성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도 좋고요. 효성 ITX랑 그 다음에 효성그룹의 사실상 오늘 조현준 대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지분, 50% 넘는 지분을 이렇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효성도 굉장히 좀 잘 나갔고요. 실적도 굉장히 그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대기업을 이제 좀 안정적인 매출처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NFT 뭐 결제이제 시스템 그런 거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이 한솔케미칼이랑 삼성전자의 관계도 좀 그랬어요. 한솔케미칼도 이건 뭐 보면은 진짜 뭐 몇 배나 올랐는지 정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거의 이제 200배가 넘게 오른 주식인데, 15년 넘게 200배. 그러면 뭐 다들 이제 투자를 했겠죠, 당연히. 근데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소재 공급하면서 계속 커왔고, 이제는 또 삼성 SDI에 2차 전지 소재를 또 이렇게 부품 공급하면서 또 한 단계 더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대기업을 좀 이렇게 두고 캡티브 마켓을 좀 강력하게 형성하는 그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 하겠다,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그렇게 고평가는 아닌 것 같다. 예, 현재 이제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막 엄청 고평가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전에 이 롯데 정보통신도 이제 롯데그룹에 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규 성장하고 나서 강하게 이렇게 치고 갔었거든요. 예, 강하게 이렇게 치고 간 것처럼 지금이 뭐 IT 인프라 확충하고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이런 쪽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거기에다 이제 NFT 디지털 갤러리까지 오픈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좀 상한가를 갈만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가 위메이드 이제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 따라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로 전환한다, 그런 이제 소식도 있었는데, 일단 위메이드를 보시면 와, 이거 정말 대단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 물론 실적이 좀 개선이 되긴 했어요. 예, 실적이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매출액도 뛰고 영업이익도 갑자기 1000억대로 이렇게 확 뛰면서 미르포라는 게임이 지금 되게 흥행을 그렇게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슈보다는,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NFT를 이용한 그런 이제 이 게임 시스템을 새로 적용했다는 거에 저는 좀 방점을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게임주가 아니라 NFT 관련주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3만원 뚫고 지금 뭐 6배 이상 계속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위메이드랑 같이 이제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위메이드 맥스죠. 그렇죠. 그대로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 맥스도 현재 여기 고점을 뚫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살짝 이런 거를 보면은 살짝 불안해요. 위메이드 맥스도 지금 관리 종목이거든요. 관리 종목인데 지금 계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시면 지난 5년간 영업이익이 플러스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NFT로 엮이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살짝 이런 거 보면 제 이거 IT 버블 살짝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지만 지금 뭐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일부는 뭐 따라가 봐야죠. 일단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도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옥션이 의외로 또 굉장히 또 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뭐 미술품 관련이 거래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오픈마켓 플랫폼 블랙락이라는 것을 이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름이 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NFT 시장에서 현재 이제 미술품 거래, 요쪽 거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기 때문에 연일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대감이 좀 큽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주요 어떤 핵심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모르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2,750원, 약 이제 3,000원 단위에 10배가 올랐어요, 벌써. 실적적인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위메이드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실적이 작년에 곤두박질 쳤는데 올해 엄청난 턴어라운드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시총이 약 한 5천억 가량이 되는데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또 초고평가는 아니다. 얘는 실제로 이 2분기 실적이 지난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뭐 매출액이 3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뭐 10배 이상 급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오를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이 NFT 관련해서 뭐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작권을 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가품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품과 확실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미술품, 예술품 관련해서 적용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굉장히 활용이 지금 활발하기 때문에 서울 옥션이 이 NFT 관련된 지금 사업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왔고, 지금 플랫폼까지 또 이렇게 개설하면서 플랫폼 기업까지 또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을 계속 좀 부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펄어비스, 메타버스 게임 관련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도깨비라는 게임으로 지금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 지금 이 미술품도 그렇지만
게임주들이 이 블록체인 NFT,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요. 엮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를 적용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를 뭐 어디에다 어떻게 적용을 할 거예요? 뭐 일반 뭐 제조업에다가 이거를 뭐 적용할 겁니까? IT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게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메타버스죠. 그렇죠. 가상현실이잖아요. 게임이란 건. 게임은 현실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게임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블록체인이나 NFT를 활용하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현재 이 게임주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네오위즈 홀딩스도 지금 자회사, 블록체인 기술 사업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오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도 이제 게임주죠. 그래서 게임주들이 뭐 사실 뭐 엔게임도 오늘 그렇고요. 게임주들이 이쪽 섹터로 갑자기 확 턴을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거기에 메타버스니까 블록체인도 들어갈 수 있고 NFT도 쓰일 거고 해서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게임주가 뭐 비대면 수혜주다 해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컨택트주를 사야 된다 했지만 결국 이 시대의 흐름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잘 두시면 되겠고, 오늘 뭐 말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제 2차전지 섹터 약세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가장 큰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2차전지 섹터인데요. G20 정상회의가 열렸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탄소 배출 제로의 시점에 대해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전력난도 그렇고 지금 뭐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뭐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난이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 급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탄소 배출 어떻게 제로까지 확실히 만들겠냐. 전 세계가 이제 발에 슬그머니 빼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북극에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모기가 북극에 엄청, 창궐 해가지고, 거기에 뭐, 이제 술록들이 다 핏발려서 뭐 죽고, 뭐, 이제 그런 사태가 심각하다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상기후가 이렇게 해도, 인간이 이 에너지를 소비를 계속 뭐 늘려가다 보니까, 탄소 배출 제로를 언제 이거 할 수 있을까?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원래 이제 이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자고 말을 했었는데 이 시점조차 못 박지 못했어요. 2050년 30년이나 남았거든요. 근데 30년 안에 우리가 이거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그런 어떤 생각이 얼핏 들었나 보죠. 그렇죠? 각국의 이제 정상들이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이 원자재 강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거 딜레이 좀 되겠다. 그러한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6년 전에 이 파리기후 협약에서 2도 이내로 이 지구의 기온을 억제하자는 거를 1.5도 이내로 억제를 한다는데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런 말이 있죠. 10년 동안 만약에 지구 기온이 1도가 더 오르게 되면은 정말 사람이 못 살 정도로 굉장히 큰 재해가 닥칠 수도 있다 그러는데 1.5도 이내 과연 이걸로 지구의 이상기후나 그런 거를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좀 지금은 이 어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살짝 부정적인 그러한 이슈가 좀 생겼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해서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중공업 요런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좀 소폭 눌리고 있는 게 뭐 증시의 영향도 일부 있긴 하겠지만 요런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빨리 해도 몇 년이 소요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탄소 중립 정책은 계속될 거긴 하지만 이 관련 수혜주들이 그동안 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약간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현재 이제 메타버스 그 다음에 블록체인 NFT 쪽으로 굉장히 시장이 강력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 가격이 중국에서 이 BRD가 20% 인상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산업이 좀 성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이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공급난 때문에 지금 전기차 생산도 아마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증가했죠. 하지만 정말 이제 대단한 게 기술 혁신으로 비용의 증가를 상쇄시키고 오히려 영업이익률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엄청나게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다른 뭐 현기차라든지 여타 이제 이 기술 혁신이 테슬라만큼은 좀 힘든 기업들, 뭐 물론 기술 혁신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뭐 여러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로 100% 전환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테슬라의 뒤를 따라가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러한 어떤 노이즈가 단기 상승 과도로 인한 차익 실현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굉장히 깊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단기간 좀 조정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블록체인, NFT 현재 이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2의 IT 버블 느낌이 나고 있는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